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백훈종 이사님을 좀 급하게 한번 모셔뵀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샌드뱅크, 그리고 요즘은 스매시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핀테크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가 부정적이라는 기대 속에서 결국 승인이 됐는데요. 승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 ETF가 연내 승인되기도 힘들 거다. 적어도 몇 개월은 더 걸릴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이 업계 내에서 지배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SEC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위 같은 기관이죠. 이제 증권감독위원회 SEC가 지금 ETF, 이더리움 ETF의 승인을 바라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해 놓은 이 거래소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도 자산운용사들이 출시를 해서 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래가 되는 이제 거래소들이 있죠. 뭐 CBOE라던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입니다. NYSE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도 있고요. 나스닥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거래소들이 있는 거죠. 요 자산운용사와 거래소들이 이 신고서를 제출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19B4라고 합니다. 19B-4, 19B-4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19B-4가 갑자기 SEC에서 이 제출한 곳들에다가 빨리 승인을 할 테니 승인을 할 것처럼 빨리 이제 수정 제출을 해라. 뭐 내용을 내가 이제 뭐 이것저것 바꾸라고 할 테니까 요거 빨리 수정 제출을 해라.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무슨 사인이냐면 이제 너네가 제출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승인할 테니까 빨리 요거만 바꿔 제출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정사실화 됐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을 20%를 한 거예요. 이 배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갑자기 SEC가 왜 태세 전환을 해서 왜냐면은 지금 SEC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두 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라고 하는 거래소도 이 미등록 증권을 거래를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많은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다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기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스캡틱하게 바라보는 지금 현재 이 시각인데 SEC가 그래서 이 이더리움 ETF는 거의 승인을 안 해줄 거다, 최대한 미룰 거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한 건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정치권의 니즈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다가오고요,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과 이제 새로운 공화당 후보인 전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쪽이잖아요. 민주당 쪽은 지금 반 크립토, 반 암호화폐 당론이에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 관련된 반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발의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대부분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지금 이제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친 크립토, 친 암호화폐로 본인이 태세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를 굉장히 육성을 하겠다. 관련된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대선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어떤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구도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친대 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암호화폐를 주장하던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에나 악용되고 범죄에나 악용된다라면서 굉장히 이제 폄하했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민주당의 이제 상원 의원도 민주당 전체적인 당론이 약간 척을 지는 그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바이든 행정부와 결국 민주당이 이 한 사이드니까 이 SEC 현재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수 있는 주체인 SEC를 게리 겐슬러 의장을 압박해서 이더리움 ETF를 좀 빨리 진행시켜라.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쪽에 말하자면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바라고 지금 이거를 SEC에게 요구한 게 아닌가.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조금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승인 발표로 인해서 바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던 1월 달에는요. 19B4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게 승인되기 앞서서 먼저 S1 폼이라고 하는 게 이미 승인이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S1 폼이라는 거는 증권 신고서인데 이 자산 운용사들이 거래소와 이 S1 폼을 제출을 하고 그게 이제 물론 SEC에도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와 이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이 S1 폼을 백앤포스 하면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리고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SEC가 승인을 하면 증권이 상장돼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남은 하나의 과정이 19B4였던 거죠. 그러니까 SEC가 이 거래소들에게 ETF를 올려도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 과정이죠. 그러니까 S1 폼이 먼저 승인이 되고 이게 증권으로서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먼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래소들이 이 증권을 올릴 수가 있냐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냐 이게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19B4만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이 이더리움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를 올릴 수는 있다라는 것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ETF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직 모릅니다. 아직 승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가 도대체 뭐 이더리움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살 건지, 어디에서 살 건지, 또는 어디에다 커스터디 할 건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되게 그 ETF라는 증권을 만듦에 있어서 필요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아직 그리고 대화도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 거래소와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최소 몇 주가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 S1 폼이 SEC에서 승인돼서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거로 보고 있고요. 뭐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그동안 얼마 걸렸으니까 이렇게 걸릴 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SEC가 얼마나 더 리스폰시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EC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빨리 되는 거고 세워라, 내워라, 언제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몇 개월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언제 될지는 되게 애매하고 잘 모르고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미국 대선에 맞춰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거라면 우리도 암호화폐 투자자들 표를 좀 가져오자라는 것 때문에 압박을 하는 거라면 SEC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ETF가 이제 뭐 수주 안에는 트레이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연말에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완벽한 승인을 의미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추이를 좀 예상해 주신다면요? 일단 홍콩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둘 다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홍콩에 상장된,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대비해서 이더리움 ETF는 한 18%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그리고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가 있거든요. 이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에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상품과 이더리움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상품은 비트코인 상품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쎄요, 둘 사이에 뭐 평균을 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레이스케일 쪽이 가까울 거다라고 보던지 아니면 ETF가 역시 홍콩 ETF니까 동일한 ETF니까 홍콩 시장처럼 한 18% 정도 될 거다라고 보든지 좀 주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홍콩 ETF가 그래도 홍콩 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시장이 작아서 그렇지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ETF가 거래되고 그 ETF에 투자하는 어떤 뭐 기관들의 성격이라던가 개인들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홍콩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신탁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ETF 투자자들과는 좀 종류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신탁 펀드는 말 그대로 묶여 있는 자산이고 OTC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이 환매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아주 뭐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종류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튼 ETF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품이고 그래서 홍콩 ETF처럼 한 18% 정도가 저는 그 근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ETF,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 ETF가 한 5개월 정도 가져온 유입량, 순 유입량 한 1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8% 정도
이더리움 ETF도 가져오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네, 이 정도로 보고요. 그거보다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좀 물론 이제 비트코인 렉시라서 좀 바이어스 됐겠지만 이제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기초 자산과 이더리움이라는 기초 자산의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뭐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고 해서 비트코인 ETF처럼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가져올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그 서포팅 에비던스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지금 현재 전체 시가총액으로만 비교해 봐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자산이 비트코인과 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비트코인 ETF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만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앞으로 이더리움 ETF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는지 뭐 아니면 지금이랑 비슷하게 횡보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한 18%에서 그래서 30% 정도가 결국 이더리움이 현재 그러니까 나중에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가 가져온 순유입의 한 30%, 많으면 30%, 적으면 18%이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인 계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확실히 이사님 말씀대로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 ETF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될 텐데요. 혹시 그 각각의 ETF에 대해서 누가 좀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사님은 어디 ETF에 좀 추천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ETF는 계속해서 이 매니지먼트 피라는 걸 내고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예요, 펀드. 그냥 주식은요, 일반적으로 따로 피를 내는 게 없죠. 거래세를 내죠, 거래세. 아니면은 뭐 판매하고서 이제 원화로 바꿔서 출금할 때 출금 수수료가 뭐 나가거나 이 정도가 다죠. 근데 ETF는 물론 주식시장에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가 되지만 펀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피라는 걸 내야 됩니다. 수수료라는 걸. 그게 뭐 0.5%인데도 있고 뭐 0.01%인데도 있고 0.1%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ETF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내려가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왜 굳이 그러면은 뭐 그 피를 내고 어쨌든 뭐 적긴 하지만 0.5% 정도로 하더라도 굉장히 작긴 하지만 현물을 사면 되는데 굳이 ETF를 사야 되느냐라는 일단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다 마찬가지인데 셀프 커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에 굳이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누가 어떤 사람도 이거를 나한테서 탈취해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내가 만약에 은행 예금을 넣으면 은행이 망하면 출금이 안 될 때가 덜어 있었죠, 그동안.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뭐 외환위기도 겪었고 이러면서 은행이 대마불사는 아니구나. 뭐 이런 경험을 몇 번 하셨을 텐데 그런 경험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요, 기본적으로 왜 태어났냐면 그런 것들의 대체제로서 태어난 겁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나의 자산의 뭐라 그럴까요? 소유권 그런 것을 다 가져가서 보관을 해주는 물론 그게 편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으니 그 어떻게 보면 해지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내 돈을 안 돌려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나는 좀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뭐 부자들은 금을 사가지고 집에다 금고를 넣어놓기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우리 같은 이제 중산층들은 그런 게 좀 쉽게 하기 어려운 경험이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나오니까 이게 가능해졌어요. 스스로 그냥 금고 같은 개인 스마트폰에 자신이 쓰는 스마트폰에다가 금고 같은 어플 그 지갑 앱을 깔아서 그게 마치 금고처럼 제가 거기다가 이제 몇 비트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커도 뭐 그렇다고 부피가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사서 넣어놔도 아주 안전하게 나만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굳이 ETF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처음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ETF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게다가 이제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자신이 쓰는 HTS나 MTS에 그 ETF 종목이 이제 검색이 될 거고 그러면 그냥 매수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지는 거죠. 예, 현물은 굳이 이제 뭐 거래소 앱도 깔아야 되고 이제 안 쓰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써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ETF는 한번 사보시라.
왜냐면 그게 좋은 인물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 되니까, 한국 분들은 지금 ETF가 거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ETF나 홍콩 ETF를, 비트코인 관련된 ETF는 지금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ETF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이나 그 금융 당국에서 일단 해외 ETF부터 좀 거래할 수 있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국내에도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ETF가 출시가 돼서 거래가 시작되면은 투자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때까지는 사실 뭐 굳이 ETF를 사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현물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은 비트코인 때와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암호화폐가 조금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좀 여겨지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한 카테고리로 묶긴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자산입니다.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둘 다 암호학이라는 크립토그래피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폐는 아닙니다. 화폐는 오로지 비트코인만 화폐고요. 이세리움은 화폐는 아니고요. 그냥 마치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권이 이더리움이고 디지털 자산, 말 그대로 어떤 커머디티의 성격을 지닌 그런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ETF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비트코인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런 급을 대우받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냐면 순수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단기적인 시각은 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세요? 그러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 자산의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나중에 글로벌 또는 인터넷에서 쓰는 정말 화폐가 될 수 있는, 단일 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넓은 그런 범위의, 넓은 수준의 그 아주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는. 그래서 금이랑 비교되기도 하고 이제 뭐 돈이랑 비교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더리움은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고 동일하게 암호학을 쓴 암호화폐이기는 하나, 이거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이자 기술이자 기술 기업처럼 우리가 뭐 엔비디아, 메타, 뭐 아마존 이런 기술 기업들을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다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냐? 주식으로 매겨지고, 그 주식을 사면은 내가 대주주가 되면은 이제 많은 영향권을 그 기업에 행사할 수가 있고 또 배당도 받죠. 그래서 이제 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이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잘 선별을 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워렌 버핏은 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뭘 말하자면은 뭐 부동산은 사놓으면 월세라도 나오고 땅은 사놓으면은 거기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서 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사놓으면 그냥 끝이다. 금도 그렇죠. 사놓으면은 그냥 뭐 아무런 뭐 이익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싫어하는 건데 그 특성이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은 근데 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는 굉장히 주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거는 이 이더리움이라는 걸 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거든요. 스테이킹 일드라고 하는데 그 이자율이 뭐 4% 정도 됩니다. 연. 그러면은 이제 연 4%의 퓨처 밸류를 디스카운트해서 현재 프레젠트 밸류로 가져오는 어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매겨지는 이 메커니즘은 비트코인과 다르다. 그 마치 기업을 밸류에이션 하듯이 이더리움은 하나의 테크 기업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런 것이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비트코인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범위,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쓰는 단일 화폐가 될 수도 있고 금 같은 진짜 금의 아성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뭐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또 하나의 그냥 블루칩 스탁일 뿐이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 세마이 탈중화된,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한 반 정도 탈중화된 그런 기업이자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면 투자하는 거고, 별로 나는 뭐 그냥 기업 밸류에이션 하듯이 이거는 뭐 별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여라고 보면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더리움의 ETF는 그냥 딱 그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서 그것에 관련된 ETF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다음 질문은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이사님이 가장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시고 쓰신 것 같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보면 이더리움 ETF가 꼭 이더리움 가격이 앞으로 상승 호재로 작용할지는 저는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일드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한 연 4% 정도.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라 어떤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사는 목적은 투자 그 일드를 받기 위함인 거죠. 그거가 없습니다, ETF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에서 곧 상장될 이더리움 ETF는 제가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를 주는 게 없어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그 이자를 주는 기능들을 증권신고소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이 스테이킹 일드를 제공하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이 SEC한테 지금 기소를 받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등록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일드는 도대체 뭐냐? 그냥 뭐 이더리움에서 주는 이 따박따박 나오는 내가 몇 이더리움을 넣으면 그거에 대한 4% 이자가 매년 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아직 미국에서 정의가 안 됐어요. SEC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보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ETF를 내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다 스테이킹 일드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ETF는 이자가 안 나와요. 근데 현물 이더리움은 제가 이제 특정 금액 이상 많은 금액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스테이킹을 넣으면 그러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자산의 어떤 격차가 발생할 거예요. 가격의 격차. 이 ETF는 결국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그 ETF의 가치가 현물 가격을 계속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잘 추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현물은 일드가 나오고 ETF는 일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디스카운트 압력을 받는 거죠, ETF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벌어질 때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 차익을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해 먹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ETF도 처음 나올 때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ETF와 괴리가 벌어질 때마다 이 기관들이 들어와서 네이키드 숏이라고 하는 네이키드 숏은 뭐냐면 숏은 다들 아시겠죠? 숏은 이제 공매도잖아요. 이 네이키드 숏이라는 거는 실물이 없는데 빌려와서 어디에서 빌려와서 그거를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더 싸게 살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가격이 내려갈 거로 보고 파는 거예요. 또는 아예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기관들이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가격 괴리가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과 ETF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비트코인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뭐 이자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ETF는 그냥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사고 뭐 매도 주문이 나오면 팔고 이게 다기 때문에 가격 괴리가 발생할 일이 사실 별로 없고요. 진짜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더리움 ETF는 좀 다를 거예요. 이게 단일 자산으로 그냥 베스켓이 구성돼서 ETF 가격을 추종하면 분명히 뭔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일드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런 가격 괴리가 발생할 때마다 더 가격을 스퀴즈 한다 그러죠. 스퀴즈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싼 가격에 주워 담고 다시 이제 쇼트 퀴즈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이제 반복하고 이제 이런 어떤 기관 플레이의 어떤 이더리움 가격이 완전 지배당해 버리는. 그러니까 ETF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큰 금액이 들어온다면 이제 이더리움 ETF 시장이 현물 ETF 가격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이더리움에 과연 이게 호재가 맞을까? 저는 그걸 의심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ETF는 모든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이제 솔라나도 뭐 그 거론되고 하던데 다음 ETF 후보자로서 똑같은 문제들이 다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전혀 좋은 게 아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들 뭐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다 증권이 되길 바라지 않거든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품으로 그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 그 금융 당국의 눈에서 봤을 때 상품으로 정리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 돼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해서 ETF 많이 투자해서 ETF 가격이 이제 현물 가격을 리딩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더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사님이 봤을 때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이제 뭐 계속 미국 얘기했으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미국에서 FIT21이라고 하는 친암호화폐 법안,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암호화폐 정의,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뭐
투자자들과 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을 다룬 그런 법이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은 상하원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원에서 먼저 어떤 법안이 나오면은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키면 그게 이제 상원으로 올라가서 상원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법으로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 법안 안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을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겁니다. 어떤 디지털화되어서 발행된 암호화폐인데 그 암호화폐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어서 운영하는 주체가 없고 어떤 특정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이제 이런 식으로 탈중앙화돼 있다,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다고 본다면 요거는 상품으로. 그래서 CFTC라고 하는 그 기관이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SEC는 증권감독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증권들만 감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EC는 지금 모든 암호화폐, 비트코인 빼고 모든 암호화폐가 다 증권으로 보니까 지금 막 기소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 법이 그래서 이제 상품과 증권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증권의 정의는 이제 반대입니다. 상품 반대. 특정 세력이 있고 뭐 충분히 탈중앙화 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세력이 20% 이상의 이더리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고 보고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준 거죠. 요 딱 기준을. 그럼 요 기준을 딱 넘어가면 증권이다. 그럼 SEC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SEC의 감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년 거래량도 제한되고 매년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의 기준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아무나 투자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거래소에서 그 특정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증권으로 분류되는 순간 아무나 투자 못하고 제가 이제 적격 투자자가 돼야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1년 거래액도 제한되고 이런 이제 제한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암호화폐 기업들, 암호화폐 재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계속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내가 뭐 몇 개를 발행했고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누구한테가 있고 몇 개는 누구한테가 있고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름까지 다 공개해야 되고 로드맵 같은 것도 다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SEC에다 보고해야 되고 이런 지금 기업들 이제 증시에 상장돼서 계속해서 SEC에 보고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모든 암호화폐들은 다 이 증권으로 분류되기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환호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증권이 아니야. 나는 상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아, 증권과 상품이 명확해지면 더 이제 암호화폐 그 산업이 더 부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원을 통과 이번에 했으니까 상원에 올라가서 상원도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그래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것들도 확실해질 거고 뭐 솔라나는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것도 더 확실해질 거고 이제 이런 클래리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FIT,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21st Century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FIT 21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아마 연내 처리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미국에서 대선이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상원이 워낙 처리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대선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은 그 전에 임기 내에 처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시각이 아무래도 지금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하원과 달리 상원은 좀 디지털 자산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상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화당 의원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대부분 반암호화폐, 공화당 쪽, 지금 트럼프도 이제 그렇지만 공화당 쪽은 친암호화폐로 약간 가닥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상원을 통과하려면 60명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법안에. 그 공화당 의원이 아무리 많아봐야 52명, 5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초당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을 몇 명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쪽에 동의해줘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니와 게다가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상원은 좀 더 관심 있는 다른 분야에 보통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하원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좀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상원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좀 나중에 밀어 이러고 연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하원을 통과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진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저는 비트코인 맥시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쪽으로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 채굴이나 뭐 비트코인 송금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확실한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나머지 암호화폐들이 뭐 증권으로 되냐 상품으로 되냐 이거는 사실 저한테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uture cash flow를 기준금리나 아니면은 뭐 장기채 금리 같은 걸로 디스카운트 백해서 프레젠트 밸류로 계산하는 뭐 핑크 스탁 같은 주식 같은 블루칩 스탁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사님. 마지막 질문으로 좀 지금 상황에서 예전 반감기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과거 반감기 대비해서 지금이 과연 그대로 가고 있는지는 가격 패턴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을 이렇게 기간을 좁혀서 보면은 아무 패턴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넓혀서 네. 보면은 뭐, 예, 비슷합니다. 이제 반감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긴 했지만 반감기 지나고 나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크게 오르지 않고 아직 전고점 못 넘었죠,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과거 세 번의 반감기에도 한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정도는 조용하다가 슬슬슬슬 한 1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4월 달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아서 사실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는 가격 차트만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온체인 지표를 봐야 됩니다. 온체인 지표. 특히 이 MVRB 같은 거를 보면은 좋은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Market Value over Realized Value. 쉽게 설명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1.3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뭐 7만 불 정도 되잖아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실제 온체인에서 움직였을 때 가격을 스탬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호가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7만 불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이 되는 그 시점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출금됐다 어떤 지갑에서 그러면 출금됐을 때 그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전 바로 전에 그럼 얼마에 움직였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5만 불의 비트코인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다가 7만 불일 때 자기 집에서 뺐으면 2만 불 수익 본 거잖아요.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그런 거랑 하나, 그게 프로핏이고, 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이고, 반대로 어떤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7만 불일 때 이 지갑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5만 불일 때 다른 지갑으로 빠져나갔어요. 출금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2만 불 손해본 거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realized profit과 realized loss를 다 합쳐서 net realized profit loss는 뭐냐? 이거를 이제 이 market value, 이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 가격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7만 불 대비. 7만 불 막 올라갔어요. 근데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지금 아직 많이 낮은 상태예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막 올라올 때가 보통 고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비트코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7만 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도 막 4, 50% 이렇게 올랐잖아요. YTD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리얼라이즈드 밸류도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팔거든요. 내가 한 요때 들어갔는데 비트코인을 요때 샀는데 지갑에 넣고 있었는데 지갑에서 이제 빼는 거죠, 막. 그죠? 그러면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올라가죠. 그러면 마켓 밸류와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게 이제 굉장히 고점입니다. 이제 장기 투자,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 요거는 고점이다 보고 파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래 장기 투자들은 잘 아직도 출금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요때 뭐 예를 들어 5만 불에 샀던 사람들이 아직 5만 불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안 오르는 겁니다. 지금 옮기면 7만 불이니까 7만 불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켓 밸류가 붙습니다. 근데 아직 5만 불에 있다. 리얼라이즈 밸류가. 그럼 얘네는 아직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7만 불이 뭐 10만 불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막 슬슬 파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만 불에 있던 지갑에서 옮겨서 팔면은 이제 팔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또 옮겨요. 옮기기만 해도 그냥 바로 포인트 카운트가 됩니다. 지금 이 10만 불로 올랐어요. 가격은 거래소 가격은. 그럼 5만 불에 있던 지갑이 수급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10만 불로 얘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반감기 이후 패턴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감기 이후에 1년 정도 있으면은 우리가 고점이 오니까 그때부터 슬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요때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단기 투자자들이 막 이제 또 얼마 됐다고 이러면서 막 사잖아요. 손바뀜이 일어나죠. 손바뀜이. 예. 장기 투자자들은 이때 팔고 단기로 다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기존 패턴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좋은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제가 빨리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투자로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몇 개 메이저 코인 이제 분산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위험하게 막 알트코인 중에서도 잡코인 이런 것들에 뭐 아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벌린 돈은 또 쉽게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큰 비트코인에만 굉장히 이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적립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stay humble and hustle hard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겸손함을 유지하되 굉장히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딱 비트코인의 저는 정신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도 한번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 가격이 올라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오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살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공부를 할 때 이 신사임당 채널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나오지만 저를 비롯해서 또 굉장히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아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신사임당 채널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